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는 남은 시기 동안 어떻게 국어를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요. 저는 고등국어를 전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미래탐구 목동 캠퍼스하고 미래탐구 성북 캠퍼스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 모두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효율적인 국어학습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중등국어랑 고등국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09년생 이하 애들부터 적용이 되는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국어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어렵고 왜 어려운지 실제 시험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먼저 기존 수능 같은 경우는 크게 공통 과목이랑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독서와 문학 영역에 대해서 응시를 하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시험지를 받고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는요,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모두 공통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택 과목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한번 보시면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는 지금 각각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이라는 형태로 다 융합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예비고1 아이들이 집중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기존 수능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을 한 이후로 다시 문법을 공부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도 없었고요. 왜냐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면 문법은 묻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문법에 해당하는 언어가 지금 공통 과목으로 화법과 언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국어 문법을 2학년 때도 심화하고 3학년 때까지 계속 가져가서 수능까지 치러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고1 과정에서 배우는 문법 영역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부모님들의 짧은 한숨을 유발할 수도 있는 기사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A등급을 받아도 내신 1등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학업 성취도에서 A등급을 받은 학생의 절반은 내신 1등급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학원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길까 하는 것들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본이 되는 평가 방식의 차이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등은 절대평가고 고등은 상대평가라는 거 이미 모두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어머님들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성취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교과서를 지금 펴보면요. 한 왼쪽쯤에 상단에 보면 한 두세 줄 정도로 해서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작품 같은 경우는 시의 화자를 찾고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정서를 취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등에서 평가하는 목적은요. 이 학생이 그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를 묻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가 가능한 거죠. 학습 목표에 도달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등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변별력까지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이 변별력을 위해서 가장 쉽게 선택하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시험 범위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가 됐죠. 근데 보시면 배우지 않은 그리고 혹은 미리 공지도 되지 않은 외부 지문들이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요.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프린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 부교재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교재가 시중 문제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당대 모의고사 혹은 전년도 모의고사 지문까지 포함을 돼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소는 서술형 평가입니다. 이 서술형 평가가 중학교 때도 존재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요구하는 답안 수준이 다릅니다. 까다롭게 배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기말고사 안내라고 되어 있는 이 시험 범위는 제가 따로 만든 건 아니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자료가 배부가 됐던 건데요.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교과서 범위입니다. 문학이랑 문법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중 교재인 백인의 지혜라는 시중 문제집이에요. 근데 범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4파트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쪽수가 12페이지에서 57페이지 막 이렇습니다. 한 파트만요. 즉 한 파트당 쪽수가 한 40페이지라고 평균을 치면 4파트니까 부교재에서만 160페이지가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세 번째, 그 해 모의고사랑 전년도 모의고사까지 포함을 시켜서 출제를 내겠다고 하셨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당대 연도의 시험지입니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모의고사를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요. 수업을 안 합니다. 2번이랑 3번 부교재랑 모의고사 범위 있죠. 이거 학교에서 수업해주지 않으세요. 너네 스스로 공부하고 들어와 출제는 할게. 이런 식의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만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좀 작은 글씨라서 아마 안 보이실 거라 제가 여기에 다시 써놨어요. 단답형이 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단답형 배점만 총 30점입니다. 한 문항 날리면 10점이 날아가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서술형 못 풀고 선생님 저 객관식만 다 풀었어요 하면 70점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국어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고등국어 시험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는 이제 일반고예요. 앞에는 자사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고 여기는 일반고 자료인데 보시면 이제 23번의 문제에 다와 라랑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랑 라는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고요. 보기를 보시면 처음 보는 작품이 출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저희는 외부 지문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외부 지문의 난도를 보니까 고전 문학이에요. 교육과정상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배우지 않습니다. 고전 문학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 지문으로 가져와서 출제를 내시고 선지를 한번 봐보시면 보기에는 보기와 달리 보기와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즉 교과서에 나온 작품을 안다고 해도 보기를 해석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이게 23번 문제였는데요. 바로 연달아 24번 문제 또 한번 살펴보시면 마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똑같은 형식인 거예요. 마는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이고요. 보기는 또 처음 보는 현대시 문학을 가지고 와서 너 이거 해석해서 풀 수 있어? 라고 요구하는 문제들이 정말 빈번합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든 이런 흐름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변별을 해야 되니까요. 애들을 걸러야 하니까요. 그래서 외부 지문으로 고전 문학이 등장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둘 이상의 작품 연계 감상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가 될 거다 하는 것들이고요. 또 서답형 문항, 중등 서답형이랑 고등 서답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의 자료를 보시면 답을 2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장 형식까지 정해줍니다. 보기에 들어가 있는 문장 형식에 맞게 답안을 채워 넣게끔 요구하고요. 이 문항의 배점은 6점짜리였습니다. 문학에서 출제가 된 거였고 그 밑에 문제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출제가 됐어요. 문법도 서답형 문제에서 예외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문제 같은 경우도 7점짜리의 배점이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시험지가 당시에 객관식이 24문항이 출제가 되고 서술형이 6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이 6문항의 답을 쓰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아이들이 선택형까지 풀어야 하니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죠. 그래서 이런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계속 연습해야 돼요. 아이들이 아무리 알고 있어도 가면 긴장하고요. 막
그리고 제가 여기 비워놓은 이유가 여기에 답 절대 쓰지 말라 그래요. 일단 답안지 먼저 써라. 나한테 알려주는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서술형은 시간 없다. 답안지 받자마자 생각나는 대로 먼저 쓰라고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시험에서 요구하는 서술형에 맞게 이제 바꿔서 학습을 하고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럼 이제 도대체 11월부터 2월까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든지 간에요, 현행 교육과정에서 1학년 1학기에는 현대문학, 현대문법을 하고요. 2학기에는 중세 문법 고전 문학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1학년 때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문학이랑 독서예요. 그래서 문학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영역이 4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영역별 독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놨는데 조금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요, 어머님, 아이들한테 누구누구야 너 현대시 문제 풀 때 뭐부터 해?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현대시 문제 풀 때 뭐부터 해? 라고 물어보면요,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답이 일 거예요. 이 대답이 3초 이상 길어지면요, 아, 우리 아이는 이제 중등학습에서 고등학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시를 만나면요, 낯선 문학을 만났을 때 내가 뭘 할지 내 머릿속에 다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시를 보자마자 내가 할 행동 강령들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서 배우지 않은 작품들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독해를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문법, 2학기에 해당하는 문법을 다 끝내놔라. 문법은 다 끝내놓고 가야 됩니다. 이 4개월 동안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문법만이라도 다 끝내놔야 입학해서 아이들이 문학의 외부 지문에 대비하는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타 과목의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문학 먼저, 그 다음에 문법 먼저, 그 다음에 문학은 계속되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문학은 낯선 작품에서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1학기 문법 완전 끝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에는 당연히 학교에서 주시는 프린트나 뭐 부교재에 맞춰서 학교별로 전략을 짜야 될 텐데, 결국 지금 이 시기는요, 단순한 교과서 선행이 아니라 여러 작품을 만나보면서 본질적인 국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이 결국 내신과 우리 아이들이 입학하자마자 처음 치르는 3월 모의고사까지 대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별로 4주씩 나눠서 집중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주부터 4주까지는 현대시 완전히 현대시만 하도록 깔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완전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6주 내리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주부터 6주차는 현대소설 쭉 하고요. 문법 계속 있고, 또 9주차부터 12주차는 고전 시가 학습하는 커리큘럼, 마지막 13주차부터 16주차는 이제 그래도 3월 모의고사 입학해서 비문학 봐야 되니까요. 독서 제재별로 접근 방법 수업하고 문법 1학기까지 마무리를 짓는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여기 수업 방식을 조금 넣어놨는데, 보시면 첫 번째 한 30분 정도는 누적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누적복습이라는 말을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2주차라고 1주차에 배웠던 것만 묻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5주차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배운 전 범위를 포함해서 복습 테스트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또 문학과 문법 동일하게 시간 배분해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중요라고 적어놓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수업 최종 목표는요, 아이들의 국어 1등급이 아닙니다. 애들의 최종 목표는 대학을 입학하는 거니까요. 다른 과목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이 3시간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수업하자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왜냐하면 국어 강사하다 보면요, 아, 쌤 저 오늘 뭐 수학 선생님이 보충 오라 했어요. 과학도 뭐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상까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만으로도 아이들이 얻어갈 수 있게끔
강의를 짜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 수업 방식에 맞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매주 복습 과제도 같이 나가고요. 테스트 당연히 있고요. 결과도 제공드리고, 제 판단하에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 하면 주중에 불러서 클리닉도 진행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능 특강 독서 지문이었는데 경제 지문으로서 되게 어려운 지문이 하나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수능 특강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문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개념이 없으면 아이들이 독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줬던 거고요. 수업하기 전에 제가 만든 자료를 배부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자유롭게 필기를 하겠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이건 제 필기 자료거든요.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수업 때 이런 말을 해줘야겠다 하고 적는 것들을 그대로 다시 제공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아, 내가 놓친 필기가 뭐가 있구나 하고 다시 메꾸고요. 그리고 저 정말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읽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수업을 2번 들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뭐 그냥 학부모님들이 좋은 얘기 해주신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또 좋은 성적 우수 사례들 같이 함께 넣어놨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수업 시간은 11월 15일 토요일부터 2시 반이랑 6시 반 이렇게 개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린 말씀들이 아이들의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 감사합니다.